아마 추석 때 고향에 다녀오시거나 시골에 성묘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골집에 가는 건 오래 걸리고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일상과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재미가 있기도 한데요. 물론 오늘 이야기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섬뜩함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재밌게 녹음했던 이야기네요.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저희 집은 매년 2번 정도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댁에 방문하곤 합니다. 부모님은 꼭 2번이 아니어도 몇 번은 더 가시는 것 같은데 학교를 다니고 있던 저는 명절이나 되어야 할머니 집에 가곤 하죠.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골과는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꼭 그 이유가 아니라 할머니께서 저희가 집에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약간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나 되도록 저 같은 경우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날 사건이 있고 나서는 명확한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께서 손주인 저를 최대한 못 오게 하시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시골에 놀러가면 놀거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처음 시골에서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자면 너무 귀찮고 가기 싫었지만 결국 가고 나니까 너무나도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으로 송사리도 잡아보고 수박을 내가에 띄워 맛있게 먹거나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마귀, 메뚜기, 여치 등등 곤충도 너무 많았죠. 시골에 갈 때면 어린아이는 저밖에 없었지만 혼자 노는 것도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밤에 관한 내용이 나왔고 밤이 몸에 좋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걸 보시던 아버지께서는 시골에 밤이 정말 많다고 어디 주인도 제대로 없어서 따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렸을 때 사촌 형들과 맨날 밤 따러 뒷산에 오르기도 했다고 밤을 삶아다가 수저로 파먹는 게 얼마나 맛있고 재밌는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혹해서 그럼 우리도 밤 따러 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죠. 옆에 있던 엄마도 재밌을 것 같다고 이번 추석에 밤이나 따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알겠다고 기왕 가는 거 한 보따리에 담아서 오자고 하셨지요. 벌써부터 신이 난 저는 시골 갈 생각에 부풀어 있었고 명절 연휴에 차가 꽉 막히는 상황임에도 그 자체로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집에 도착해서 마당에서 이것저것 놀다가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밥을 먹으며 슬쩍 운을 띄웠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 밤 따러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아요? 이때 할머니께서 보이신 반응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안 돼! 라고 단칼에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다들 깜짝 놀랐죠. 이유를 여쭤보니 안 된다고 요새는 다 밤나무 주인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그럼에도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촌형인 호연 삼촌네 뒷산에 있는 건 가도 되지 않냐고 물으셨죠. 원래 이 동네가 사촌들을 포함해 다 같이 살았던 곳인데 지금은 다들 타지로 나가고 사촌형네 한 곳만 근처에 사셨습니다. 안 그래도 매번 명절 때마다 만나던 분인데 잘 됐다고 내일 오시게 되면은 같이 밤이나 따러 가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밤은 몇 자루나 구해줄 수 있으니 절대 산은 올라가지 말라고 또다시 어색한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저나 부모님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 가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는 끝끝내 안 된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이상했던 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내내 느껴졌던 건 할머니께서 밤을 따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산에 오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산이 그렇게 위험한 건가? 대체 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의문이 들었죠. 아버지는 예전에도 형들이랑 자주 다녔던 곳인데 굳이 못 갈 이유가 없다. 굳이 말리시는 이유가 뭐냐? 최대한 조심해서 밤을 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나지막이 그건 네 애비가 있었으니까 라고 하셨죠. 한평생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 오셨던 할아버지께서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주변 지리나 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겠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께서도 산에 못 오를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는 아버지를 보시고는 한숨을 쉬던 할머니께서는 그럼 알겠으니 호연이 형이랑 같이 가되 저는 집에 두고 가라고 하셨지요. 이때부터 저도 아버지처럼 때를 쓰기 시작했는데 밤이 머리 위로 떨어지면 큰일 난다부터 시작해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짧은 윙크를 하셨고 이내 내일 같이 데려가 주시겠구나 싶어 더 이상 때를 쓰진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호연 삼촌이 차를 몰고 오셨고 무언의 약속대로 차를 출발시키기 직전 저도 따라 타서 산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덜컹거리며 자갈밭을 지났더니 폭이 아주 넓지만 수심은 얕은 강이 나왔죠. 설마 이 강을 차를 타고 건너는 거냐고 물으니 맞다고 여기는 수심이 얕아서 가능하다고 하시고는 이내 엑셀을 밟았습니다. 아무리 얕다고 하지만 차를 타고 강을 건너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밌었지요. 그렇게 호연 삼촌네가 가지고 있던 산을 타기 시작했는데 어디 만화에서나 봤던 것처럼 밀짚 모자를 쓰고 근처에 있던 막대를 주워 돌아다녔지요. 30분 정도 산을 타고 들어갔더니 이게 웬걸 주변이 온통 밤나무인 겁니다. 게다가 막대기로 나무를 살살 쳐도 곧바로 밤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정말로 위험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긴 장대로 나무를 치면 다들 구경하다가 끝나면 밤을 담았습니다. 발로 밟아서 속에 들은 밤을 꺼내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을 밤따기 산매경에 빠져있을 무렵 목이 말라 허리를 젖혀 물을 마시려고 할 때 뭔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200~300m는 떨어진 산 등성이에 웬 사람이 서서는 저희 쪽을 보고 있더군요. 분명 산 주인이 호연 삼촌이라고 했는데 혹시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려나 싶었죠. 그런데 계속 그 사람을 보고 있으니 이게 사람이 아니라 허수아비인 겁니다.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고 정말 논에 있는 허수아비처럼 양팔을 좌우로 펼치고 있었고 다리는 그 밑으로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저기도 밭이 있나 보다 싶어서 다시 밤을 캐려고 하는데 무심결에 든 생각을 그대로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산에도 허수아비를 두나? 그 말에 아버지는 응? 이라고 별일 아닌 것처럼 짧게 물어보셨는데 가만히 저를 쳐다보던 호연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그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 삼촌은 그쪽을 보시고는 어디 허수아비가 있냐고 재차 물으셨죠. 내 눈에는 아직도 거기 서 있는 허수아비가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저게 안 보이시냐고 삼촌 쪽으로 가서 손가락으로 방향을 다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삼촌은 갑자기 저를 끌어안고는 벼랑간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나 아버지도 당황해서 야 어디 가냐? 라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삼촌은 죽어라 달리기 시작해 이내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차에 타라고 윽박을 지르는데 저는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당황스러움에 우물쭈물 서 있었고 이내 삼촌은 구겨 넣듯이 저를 차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삼촌은 넘어왔던 강을 통과해 다시 할머니 집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운전만 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단 한 번의 대꾸도 없었지요. 삼촌은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당으로 들어가는 길부터 고모! 고모!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이미 제가 집에 없다는 걸 알던 할머니께서는 마당에 계셨고요. 제가 마당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저와 삼촌을 번갈아 보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제가 영산이를 보았다고 산에서 영산이를 본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할머니께서는 당황한 저의 양손을 붙잡고 너 산에서 뭘 본 거냐? 사람 같은 거 본 게 맞냐?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산에 있을 때 위쪽에 허수아비가 있는 걸 봤다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죠. 이내 할머니께서는 부랴부랴 마루로 올라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셨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당장 와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다 보니 놀라움보다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할머니께서는 아버지 외에도 여기저기 전화를 거셨는데 그 와중에 삼촌은 제가 정확히 어떻게 생긴 허수아비를 봤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마치 취조라도 하는 것처럼 아니
제발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기를 바라는 것처럼 계속해서 제가 본 허수아비를 자세히 묘사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봤던 모습 그대로 막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안방이더군요. 처음 눈을 떴을 때 옆에 엄마와 아버지께서 있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전혀 제 말을 듣지 않으셨고 일단 자라고만 하실 뿐이었죠. 어이가 없었던 게 분명 방금 전까지 대낮에 마당에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캄캄한 밤이 되어 있었고 저는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기절한 거냐고 물으니 엄마는 잠깐 잠에 들었다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하셨죠. 이내 아버지께서는 엄마에게 저를 절대로 방 밖으로 못 나오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셨고 문을 열고 나가자 마당 밖으로 나가는 신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동안 안방에서 저와 엄마만 있었지만 고요한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기절하기 전에 들었던 단어에 대해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영산이가 뭐야? 어?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아까 삼촌이 내가 영산이를 봤다고 하셨는데? 엄마도 잘 모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오늘은 빨리 자자. 이미 한참을 잤기 때문에 잠이 안 올 것 같았는데 언젠가 눈을 뜨니 이미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상과 동시에 오줌이 마려워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같이 자고 있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셔서는 못 나가게 막으시더군요. 왜 자꾸 이러는 거냐고 오줌 마려워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니 방에 있던 요강에다가 해결하라고 하고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답답해 죽겠는데 당초에 말을 안 해주시니까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렇게 몇 분 지나고 나니까 밖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내 어머니께서 따라 나가서 할머니와 밥상을 마련해 들고 오셨습니다. 밥을 먹는 도중에 답답하다고 왜 이렇게 있어야 하는 거냐고 땡깡을 부렸더니 할머니께서는 이미 엎질러진 일이지만 대체 왜 말을 안 들은 거냐고 꾸짖으셨습니다. 당장 뭐가 잘못된 거고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혼나고만 있었죠. 조금 있다가 사람들 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나와도 된다고 하시길래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가 흘렀을까? TV를 보고 있다 보니 마당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고 그로부터 1시간 정도가 더 흘렀을 시점에 할머니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새끼줄 같은 걸로 마당과 밖의 경계면에 죄다 줄이 걸쳐져 있더군요. 성인이 된 지금에서야 아는 거지만 그 줄들은 금줄이었습니다. 저게 뭐냐고 물으니 할머니께서는 지금부터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고 빠른 걸음으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부모님도 황당한지 그저 줄이 쳐져 있는 걸 보고만 계셨죠. 점심시간이 다다르자 집 앞에 차 2대가 멈춰서고는 호연 삼촌을 비롯해 할머니와 처음 보는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내렸습니다. 이때까지도 제가 처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마당으로 들어선 눈이 부리부리한 아줌마 한 명이 이것저것을 지시하니 나머지 아줌마 아저씨들이 일사천리로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30-40분 만에 준비한 것들은 죄다 구술하기 위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지시를 했던 사람이 무당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당은 저에게 와서는 이제부터 내가 그 잡것을 쫓을 건데 행여라도 저 금줄을 넘어가고 싶거든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고 나발이고 구슬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무섭고 섬뜩한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겁에 질려서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있었는데 엄마나 아버지도 어찌할 바를 모르니 계속 저를 감싸고만 계셨습니다. 이내 할머니께서 다가오셔서는 이거 하나면 얘 죽는다. 제발 말 좀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 말에 느릿느릿 마당 한중간으로 갔는데 북과 꽹과리를 치기 시작하면서 말로만 듣던 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춤 같은 걸 추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대체 저 춤이 뭘 의미하는 건지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공포에 떨며 엄마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미 마을 사람들도 죄다 구경을 와서는 문 밖에서 담장 너머로 보고 있더군요. 제발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하고 있을 때 문득 밖을 쳐다보니 그 많은 인파 속에 이상한 얼굴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남자 같긴 한데 얼굴이 온통 까맣게 되어 있는데 눈알만 하얘서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저를 보며 웃고 있었죠. 미동도 하지 않고 저만 보고 있던 남자는 슬슬 옆으로 움직이며 집 대문 쪽으로 이동했는데 이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마치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얼굴이 평행하게 옆으로 움직이는 거였죠. 그리고 열린 마당문 사이로 남자가 드러났고 그게 어제 제가 봤던 허수아비라는 걸 알았습니다. 양손을 옆으로 펼치고 있었고 다리는 아래로 곧게 뻗고 있었지만 어제는 멀리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더군요. 까만 얼굴은 다 타버린 거였고 손목과 발목은 줄 같은 걸로 묶여 있었습니다. 옷은 다 해져서 중간중간 살이 보였는데 그마저도 까맣게 타 있었죠. 저게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걸 알아챘지만 그보다 저게 가까이 오고 있음에 겁에 질려서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습니다. 꺽꺽대며 엄마를 부르려고 했지만 도저히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았고 아무리 고개를 돌려 부모님을 보려고 해도 몸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대문을 넘어 마당으로 오고 있었는데 불과 5m 정도도 안 되는 거리가 되었을 때 무당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불경스러운 게 들어오려고 하냐고 대문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데 남자가 그 자리에서 멈췄고 이내 제가 아닌 무당을 쳐다보며 웃기 시작했죠. 그나마 얼굴에서 가장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눈을 희번뜩이는데 무당은 그런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옆에 있던 통에서 뭘 꺼내서 던지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니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남자는 점차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그와 동시에 몸이 움직이고 말이 나왔죠. 그대로 엄마한테 달려가 울고불고 빨리 도망가야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무당은 절대로 안 된다고 저놈 아직 저기 있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화를 내더군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마당 가운데 자리를 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로부터 2시간 정도는 계속해서 춤을 추고 뭔가를 읊조리며 굿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뭘 한 것도 아닌데 몸이 축 처지면서 엄청 지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배가 고프고 갈증이 솟구치면서 엄마한테 물 좀 달라고 애원했죠. 그런데 무당이 말하기도 전에 할머니께서 엄마한테 호통을 치며 절대로 물 주면 안 된다고 이놈이 뭘 이야기하든 듣지 말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순간적으로 할머니가 어찌나 밉던지 물 한 번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는 할머니는 표정 변화 하나 없었고 엄마는 이미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저를 보는데 아버지도 엄마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마르니 제발 물 좀 달라고 애원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구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 마트에 드러누워 때를 썼던 것처럼 난장을 피우는데도 여전히 물은 없었죠. 그리고 제 풀에 지쳐 기절한 것 같았는데 눈을 떠보니 또다시 안방이더군요. 엄마는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도 깨어난 저를 보고는 또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다행이라고 말한 뒤 내일 아침에 바로 집에 갈 거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 괜찮아진 거냐고 다 나은 거 맞냐고 했더니 이제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희한하게도 밥을 먹은 지 꽤 된 시점이라 배는 고팠는데 아까처럼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가져온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이내 다시 골아 떨어지고는 닭이 울기 시작한 즈음 부모님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산한 소리에 몸을 일으키니 아버지가 차를 가져오신다고 나가셨고 엄마는 양손에 무거운 짐들을 쥐고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방문을 여니까 마당에는 할머니와 삼촌이 있었는데 그렇게 온화하고 다정했던 할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일러주셨는데 아버지는 이미 종이에 써놨다고 말씀하셨고 어여 데리고 가라는 할머니 말에 저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뒷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저는 정작 이 사건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화가 나 심통을 부렸습니다.
엄마가 괜찮냐고 배고프지 않냐고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런 저를 보고는 휴게소에 들러 우동이나 먹자고 하시더군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주냐고 물었지만 끝끝내 더 이상 묻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물론 집에 와서도 심통을 부렸고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내막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산이, 그 마을에서는 영산이라고 부르는 귀신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귀신인데 원귀 중에서도 악귀라 그 귀신한테 시달리며 죽었던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왜 영산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악귀가 할머니께서 태어나지 않았던 시점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의 말에 따르면 영산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천의 고아이고 어려서부터 산에 움막을 짓고 사는 거지였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저녁만 되면 마을로 내려와 음식들을 훔쳤는데 안 그래도 다들 가난하고 배고픈 시기에 미움받을 짓을 한 거죠. 도둑질이 심해지다 보니까 동네 청년들이 산으로 올라가 영산이를 두들겨 팼는데 십자가에 다는 것처럼 나무 판자에 손발을 묶어두고 죽을 때까지 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오면 될 것을 아예 죽으라고 했던 건지 움막에 불을 지른 거죠. 그 안에서 산채로 타 죽었는데 나중에 시체를 발견하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거냐고 마을에 한바탕 난리가 났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꽤나 입지가 있었던 청년들이라 크게 문제될 건 없었죠. 문제는 그 다음 해부터 일어났다 합니다. 아이들이 산에 놀러 가거나 어른들이 장작을 패러 올라가면 영산이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영산이를 보게 되면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으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눈이 파랗게 변하고 발작을 일으키다가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마을에서 도망친 사람들도 많았는데 당시만 해도 평생 살아왔던 터전을 버리고 가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비교적 최근 들어서는 영산이를 본 사람들이 없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영산이를 본 게 어린 시절 돌아가신 아버지의 외삼촌이었답니다. 즉 할머니 남동생이 산에 갔다가 영산이를 보고 죽었다는 거죠. 이때도 어른들이 살리겠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미 하루에도 수십 번을 토하며 시달리던 터라 구슬하던 도중에 죽었답니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다 지켜봤던 거고 이 때문에 제가 허수아비를 봤다고 하니 경기를 일으키며 일사천리로 모든 걸 다 해주신 겁니다. 아버지도 이 사건으로 본인에게 외삼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보다도 어렸을 때 왜 할아버지랑만 산을 가게 했는지도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절대로 혼자 안 보낸 이유가 그 악귀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1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할머니 집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께서 집으로 올라오셨고 그게 아니면 할머니 집 근처에서 보는 일이 많았죠. 현재 할머니께서도 많이 연로하시지만 결코 할머니 집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동생을 잃었을 당시 받은 충격에 산을 오르지 말라고 했던 거였네요. 실제로 영산이라는 악귀처럼 동네마다 잘 알려진 신이 있긴 합니다. 이 때문에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금기시하는 행동들도 있죠. 물론 영산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동네에서 말하는 신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굳이 영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추측하자면 아마 영산 자체가 비참하게 죽은 귀신, 원귀 중에서도 원귀이기 때문일 겁니다. 영산이라는 게 귀신 중에서도 악독하고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귀신을 뜻하거든요. 이야기만 봤을 때는 거의 100년도 더 된 귀신 같은데 아직도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